맥주 하나만 더 따오고 와. 맥스 이게 독일 맥주인가 그럴걸? 아 진짜? 나 이거 근데 처음 독일에서 마셔봐. 겁나 싸게 팔아 이거. 아 진짜? 천원 안 해. 원래 유럽은 무조건 근데 이거 우리나라보다 맥주가 진짜 예쁘다. 싸죠. 이거 너가 진짜? 한 거야? 우와 이거 되게 예쁘다. 그지 않아? 야 짠하자. 자, 파울라는 확실히 뭔가 이거 맛있어. 귀여워. 민상하다 색깔이. 투명하고. 하나, 둘, 셋, 짝. 내 일상과 책에서 찾은 정치 이야기, 갈매기, 살구, 그리고 양파가 말하는 정치 비판들이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와 얼마나 비슷한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치 캡처 3화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또 모였네요. 집주인님. 아, 네. 오늘은 지금 제 집에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또 기분이 제가 다음 주에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또 살구님과 양파님을 마지막 제 손님. 네. 뭐 다음 이사 가면 그때 또 초대하겠지만.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뭐 일주일 동안 뭐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살구님은 어디 시험 보고 왔다고 들었는데. 시험을 잘 봤어야 됐는데 하필이면 제가 시험 그 주에 아픈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전날 계속 막 타이레놀 먹고 누워있고 이러다가 진짜 몽롱하게 갔다가 몽롱하게 시험을 보고 왔죠. 타이레놀 진짜 몽롱한데. 감기예요? 독감. 감기 독감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머리가 진짜 깨질 듯이 아프니까 글자를 보려고 하면은 글자를 보면 머리에서 쥐나는 느낌?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이불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뭔가 차은 바람 느낌이 나면은 그 정도였어? 그러면 머리가 아프니까 이불을 이렇게 머리까지 뒤집어 쓰면 좀 보온이 돼서 그러면 머리가 안 아프고. 야, 나라면 진짜 그러면 시험 보러 안 크게 갔다. 아팠네. 엄청 크게 아팠네. 네, 진짜 많이 아팠나 보다.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요즘 계속 콧물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독감이라는 건데 독감은 감기랑 다르다면서요? 아시나요 혹시? 독감은 이제 독감 바이러스가 딱 정해져 있고 감기 바이러스는 무궁무진하대요. 그래서 독감은 예방이 가능한데 감기는 예방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독감 뭐 예방 접종도 맞고 하잖아요. 그런 건. 네, 그래서 이제 예방이 가능하니까 정해진 바이러스가 있어서 독감. 감기는 절대 고칠 수 없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독한 감기의 줄임말이 독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별개의 것이다. 아, 그래요? 독한 감기의 줄임말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이게? 나도 줄임말인 줄 알았는데 독할 독에 그냥 뭐 무슨 감이더라 느낄감이었던가 그랬는데 감기는 또 느낄감의 기운기거든요. 야, 그 처음 알았네. 야, 굉장히. 독한 느낌이나 기운을 느끼는 거. 하여튼 그 감기의 감이 아니라는 거구나. 네, 굉장히 그렇다고 신기하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뭐 뭐 그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양파님은 뭐 그럼 특별한 일은 없으셨어요 지난주에? 저 지난주에 뭘 했을까요? 저는 송년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 시작했네. 송년회를. 네, 1년에 한 번씩 보는 모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긴 딱 뭐 송년회 때만 보는 모임들인데 예전에 세월호 때 사고 나고 이제 자원봉사 같이 했던 친구들 있어요.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냈던 친구들인데 그분들이랑 이제 3년째 됐죠. 3년째 송년회 1년에 한 번씩 만나면서. 그래도 멋있다. 하고 있고. 그걸 그렇게 만났던 신기하지. 인연을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음. 세월호 때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고. 직접 진도에 내려가셨던 거예요? 진도 맞죠? 그렇죠. 네, 진도에 내려가죠. 우리 스터디 같이 했을 때 한창. 역시 양파님은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근데 감수성이. 그러고 나서 그거는 우발적이었어. 우발적으로 내려갔는데 그때부터 아무튼 인생은 꼬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이제 정치 철학 세미나를 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하는 모임에서 송별회. 거기도 되게 재밌는 모임이에요. 네. 거기는 중학생부터 50대 교수님까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썰을 6시간을 풀었어요. 6시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해서. 야, 그 6시간이나 할 얘기가 나와요? 중학생이 뭐래? 중학생 그냥 같이 얘기하는 거야. 겁나 막 웃으면서.
재밌어요. 그래서 중학생 신기하고. 엄마가 그러면- 데려온 거 아니에요? 맞아. 엄마가 그럴 줄 데려왔어요. 알았어. 궁금한 게 엄마랑 아빠. 그 8시간을 강의실에서 그냥 얘기만 아니 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집에서 지하실에 있거든요. 벙커야? 지하실, 네, 벙커예요? 벙커인데. 아 그러면 약간 뭐 같이 밥도 먹고 네, 뭐 송년회니까 원래는 하면서? 거기서 아.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인데. 야, 그 어려운 걸 읽어요? 근데 이제 강독하는 거라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해주고 같이 토론하고 하니까 한 지금 3개월째 읽고 있고 아마 3개월 더 지나야지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그냥 꿈에 대해서 그냥 토론하고 내 꿈이 어땠는지 이야기하고 하는 거니까 별 무리는 없더라고요. 아니 저는 지난주에 뭐 이렇게 약간 뭔가 자기 인생에서 있어서 약간 중요한 시험이나 뭐 그런 의미 있는 강독회 그런 게 아니라 저 그냥 지난주에 놀러 갔거든요. 주말에. 네, 클럽 다녀오셨다고 네, 제가 아침에 카톡을 보고 내가 설명에 기겁을 뭐 그 친구들이랑 클럽에 갔는데 그 네.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감탄했어요. 내가 클럽에서도 이렇게 학문적 연구를 하는 태도를 갖고 있구나. 어떤 학문을 그 나는 참- 발견하셨는지. 나는 참 될 놈이다. 막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그 제가 그래서 그게 너무 정신 차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거를 이제 제가 그때 얻은 깨달음을 노트북에 이제 정리를 했어요? 노트북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도노 점수네. 그래. 도노 점수로 했네.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해야 돼요. 제가 거기서 페미니즘 한국의 페미니즘이 어떻게 형성되고 클럽에서 찾은 그리고 페미니즘. 여성들이 어떻게 그 페미니즘에 음. 동화되어 가는가 공감하고 있는가 페미니즘이 아니다 잘못 말했다 한국 페미니즘이라는 학문이 한국에서 탄생하게 된 한국식 남성 권위주의의 문제점을 제가 클럽에서 깨달았어요. 빨리 썰 좀 풀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저희 본 얘기가 좀 그런가? 그래. 그러면은 뭐 하고 아주 맛보기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거 어차피 제가 거기서 궁금하게끔. 이 원래 깨달음이란 게 네. 한 번에 이렇게 딱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막 우리가 길게 페미니즘 언제 다시 네 찍을지 길게 몰라.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이제 홍대에 있는 베라라는 클럽에 갔어요. 베라. 그 홍대 역 입구역 베스킨라빈스가 아니라 아니라 베라라고 베라?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어. 클럽인데 혹시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는 영화 보셨어요? 봤어요 저. 거기 보면은 여자 그러니까 상대 배우로 나오는데 그 파란색 머리 여자 있잖아요. 네. 그거 굉장히 예쁘고 패셔너블 하잖아요. 좀 멋있고 네. 그런 애를 그 클럽에서 봤어요. 여자애인데 이 외국의 애였어요. 저는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왔어요. 아, 얘 레즈비언이구나. 저는 느낌이 바로 딱 왔어요. 근데 이제 걔가 레즈비언임을 모르는 남자애들은 막 그 여자한테 작업을 걸려고 막 하더라고요. 원래 아무래도 클럽이 약간 좀 그런 뭐 번호를 딴다거나 뭐 남자가 여자한테 작업을 건다거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건 뭐 전 상관없고 저는 이제 걔가 레즈비언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저는 그냥 걔를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멋있는데? 예쁘다는 생각도 안 들었어요. 멋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저는 또 친구들이랑 따로 놀다가 그리고 그 예쁜 외국인 여자는 걔네들끼리 또 따로 놀다가 한 5시쯤 됐어요. 이제 집에 갈 때가 된 거죠. 5시쯤 되는데 그 예쁜 멋있는 블루가 어느 중국인 중국인지 아닌지 모르지 아시아계 여성이랑 엄청나게 뜨거운 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즈비언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키스가 진짜로 영화에서 볼 듯한 막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부여하고 키스. 막 잡아먹는 듯한 키스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여기는 그 일탈이 허용되는 장소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레즈비언 여성들끼리 키스를 하는 거니까 그 주위에 한국인 남성이나 여성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뭔가 좀 쟤네들 왜 저래? 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약간 납득이 안 됐던 게 클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럽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약간 폭력을 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성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뭐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한국 사람들이 레즈비언들의 키스에 대해서는 관심 집중해서 주발 졸라 불쾌해. 쟤네들 왜 저러는 거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 그게 납득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그게 납득이 안 됐던 게 남자들이 그러면은 뭐 남자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여성들 레즈비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막 게이가 게이들끼리 키스하는 거 싫어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거 잘못된 거긴 한데 거기서
제가 어떤 여성 한 명이 굉장히 그걸 노골적으로 불쾌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그 여성의 표정이 기억나지 기억에 잊혀지질 않아요. 아, 그래서, 아, 저 여자야말로 명예 남성이다. 왜냐면은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왔거든요. 한국식 남성 권위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와 다른 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무조건 배척하고 배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클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성과 여성의 키스, 레즈비언의 키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자세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최전방에 한국 여성이 있었다는 거죠. 명예 남성으로서 존재하는 한국 여성이. 난 이것도 여성 폭력 같은데. 근데 약간 입장을 바꿔서 게이가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있었으면은 그 지금 명예 남성이라고 청해졌던 여자들도 그것도 되게 이상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는 맞죠. 근데 맞아요. 게이들이 그렇게 해도 그걸 잘못으로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걸 잘못으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지? 남자가 여성을 보는 시선처럼 그 여자애들 중에서도 명예 남성의 시선을 갖고 있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에서 아직 LGBT를 되게 배타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성애관념보다는 그 소수자를 좀 꺼려하고 약간 나쁘게 보는 그게 문제 아닐까요? 아, 예, 저는 그 문제점에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걸 문제라고 보는 시선 중에서 그 중에서 네, 그 여성이 그 케이스에 그거를 대해서. 그렇게 보는 게 그 여성이 명예 남성으로서 한국식 남성 고인주의를 자기한테 그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체화를 해서 그걸 그렇게 본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국식 남성 권위주의에 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겪는 어떤 근데 그게 그걸 어떻게 전반적으로 알아? 그 이상하게 쳐다봤던 여성분이 말리려고 했어요. 그 여성분이 그 키스를 나가서 하라고 막 그랬어요. 나가서 하라고. 음. 근데 그게 왜 권위주의? 남성의 권위주의.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남성 권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타인을 배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와 다른 상대를 배척하는 것. 그러니까 그 여성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 키스 자체가 문란한 행위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하라는 그 정의를 관철시키려면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키스에 대해서도 같은 행위를 같이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클럽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남성이 여성을 향한 성폭력적인 행위들이 자주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물론 제가 간 그날에도 그날 그 베라라는 장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던 많은 사람들이 굳이 그 여성과 여성의 키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표시한다는 게 약간 네. 여자 안 그래도 약자인데 그렇게 레즈비언이니까 훨씬 더 약자로 네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혐오스럽게 봤던 그 여자분이 만약에 진짜 엄청 우락부락한 게이가 둘이 키스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말릴 수 있었으면은 모르겠는데 게이한테는 못 그러고 레즈비언한테만 그렇게 뭐라고 했었으면은 명예 남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 그런가? 난 그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너무 토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이게 아니었죠. 저희 나중에 페미니즘에 관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우린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일상에서도 아이템을 찾는 네. 클럽에 가서 제가 그 순간 블루를 봤어요. 제가 학자임을 나는 지식인이구나. 됐어. 오늘 본론은 가장 적극적인 갈매기이지. 아, 근데 그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제가 방금 전에 그 클럽에서 느꼈던 거랑 사실 네. 좀 비슷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어서 합시다. 제가 오늘 주제부터 뭔가 맞아 네. 맞아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클럽이라는 일상의 장소, 일상의 장소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을 보고 느끼고 그렇죠. 생각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오늘은 저희가 우리 일상의 정치, 일상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모였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일상에서의 정치는 대출입니다. 대출? 네. 대출 중요한 문제죠. 네, 중요한 문제고 이제 두 분 혹시 대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학자금 학자금 대출? 대출? 또 다른 대출. 아직까지는 없으시죠? 없네요. 빨리 저도 정규직 말해봐요. 저도 아직 대출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대출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보려고 한번 검색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할 때 무직자 대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데 여기에는 신용이 되게 중요한 게 그쵸. 네, 조건이 신용이 있더라고요. 중요하죠. 근데 저는 신용이 없는 상태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임금 노동자가 아니고 그래서 대출받는 것들이 이제 제가 찾아본 케이스로는 아직 제 입장에서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런 대출을 국가가 대출을 해준 케이스 돈 많은 재벌 기업들에게 대출을 보장을 해주고 그런 재벌 기업들이 또 훨씬 더 커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유착이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그 정경유착의 역사를 좀 저는 이번 주에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책은 창비에서 나온 책이고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라는 책이고 이 책은 정치 경제적 기원으로부터 해가지고 개발독재의 어떤 흐름 그리고 왜 이게 어떤 원인에서 시작이 됐고 왜 우리가 정경유착을 알려면은 이 카테고리, 이 알고리즘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정경유착이 이제 정치와 경제가 암수를 이루듯 짝을 지어가지고 암암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의 발전사였잖아요. 정치의 발전사이기도 하고. 흑역사죠. 네, 흑역사. 두 분은 그 정경유착 하면은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게 떠오르세요? 최근에 떠오르는 건 네. 삼성과 국민연금? 삼성과 문제? 국민연금? 삼성이 지난해 엘리엇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삼성이 정유라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자금을 음. 지원해주고 네네. 그 대가로 네. 국민연금 정부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았다는 아주 강한 의혹 더불어 그게 네. 합리적 추론이죠. 그쵸. 네. 그 가족의 재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음. 그렇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삼성물산 주식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야, 그게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가의 돈이잖아요. 아, 국민의 그쵸. 돈이잖아요. 노후 자산. 지금 내 돈이 거기 들어있어 국민연금에. 그래? 근데 그 내 돈이 그렇게 쓰였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잖아요. 삼성이 망하면 우리가 다 망하니까 그 어느 정도 짜잘한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예 오히려 정치인보다 경제권에 있는 사람들을 더 못 건드린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면은 재벌이 아니라 그냥 왕족의 느낌? 저기는 건드리면 안 될 사람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로열 패밀리. 그쵸.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일제시대부터 정경유착의 뿌리는 일제시대부터 갔다고 해요. 일제가 패전을 하면서 2차 대전에서 패전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가면서 부정축제했던 재산들을 이제 한국에다 놔두고 갔는데 그 놔두고 간 재산들을 다시 되판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싼 돈으로 어디 필지를 뭐 몇만 평의 필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판다든지 하는 식으로 싼 값에 그래도 지주들에게 돈이 넘어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굉장한 부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재벌로 커간 것은 맞고 이제 재벌로 커가게끔 기업을 키워주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관치금융이라는 정책을 하면서 정책은 아니었고 이제 관치금융이라는 거는 은행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은행을 다스리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대출을 해주려면은 굉장히 심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의 신용은 어떤지, 이 사람의 미래 계획은 어떤지, 이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들을 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도맡아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사업 방향의 구상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돈을 쉽게 빌려주고 이제 그러니까 은행 자체도 신세를 심각하게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냥 국가가 승인했다 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승인했으니까 돈을 빌려주자 해서 패스가 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감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요. 어떤 돈을 빌려주기까지는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들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채 쪽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된 거죠. 80년대부터는.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정부로부터 돈을 손쉽게 받은 기업들이 그 돈을 가지고 사채를 했다? 네, 부동산업에 투자를 하거나 그렇죠. 부동산이죠. 아니면은 그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중화공업에 굉장히 사업의 모토를 가지고 투자를 했었잖아요. 근데 중화공업이 아닌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어떤 전문적인 사업 구상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 그 사람들도 이제 커가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로부터 투자를 못 받아내니까 계속해서 사채에 민간 사채에서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거기에 오히려 대기업들이 사채에 손을 대가지고 사채업을 더 키우는 구조가 한편에서 또 이루어지고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채에서 돈을 빌려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다. 아, 그러니까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네. 그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투자를 해서 이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 한정된 자원을 소수의 대기업에게 집중함으로써 네. 중소기업들은 살리지 않고 네네. 대기업 그룹을 키웠다. 네,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가 많이 발달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의존해서 클 수 있는 사업들만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독자적인 기술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대외 의존성만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안정한 사업들만 굉장히 비대해진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사정부 시절에는 전략산업, 수출 기업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자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채 시장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난립을 하게 됐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져요. 어떤 대기업들의 신용과 중소기업의 신용의 차이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면서 사채 시장이 더욱 확대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70년대 말부터. 근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말이 선성장 후분배.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시대인데 이제 아버지들이 굉장히 막 일을 하면서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뭔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만 미래에 우리 애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우리 애들은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국가로부터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나게 버텼죠. 버텨내는 그런 아버지 상이 생겼고 그런 국민적인 동의를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슬로건처럼 여겨졌죠. 새마을운동. 네. 잘 살아보세요. 잘 근데 살아보세요. 그때는 응. 일한 만큼 그게 눈에 성과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 몇몇 기업에 이렇게 특혜를 주고 한 거는 문제가 있다 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팍팍팍팍 거의 성장을 하는 게 보여서 수출 50억 달러 뭐 성장률 네, 몇 퍼센트 막 맞아요. 그런 거. 근데 그게 임금 상승률이랑 이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퍼센트 수치까지는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은 임금 상승률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성장과 분배의 괴리 그것이 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네. 약간 너무 거시적인 문제인데 음. 그게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렇게 쉽게 대출을 받았는데 음. 중소기업들은 대출을 못 받았어.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양파님의 상황도 개인이 네. 신용대출을 받기는 너무 힘들어. 네. 거기에 대해서 와 그렇게 연결되네요. 그러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사실 오늘 주제가 네. 일상의 정치니까 네네네. 너무 천재인데? 아니 왜냐면 그래, 너무 지금 멀리 이 세 명 나갔어, 중에 지금.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최고 기업 삼성에서 일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연결점을 좀 찾아보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저를 비유하자면 저는 중소기업에 비유할 수 있겠죠. 이제 제가 대출을 받으려는 이유는 어떤 사무실이 필요한 입장이고 사무실에서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고 임금을 주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받고 싶은데 근데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을 뛰어넘는 케이스 이제 정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억을 그냥 무슨 은행 가가지고 서류 한 장 썼지만은 바로 대출 받았잖아요. 제가 그 네. 부분에서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음. 사실 그 금융산업은 그 관치라는 말이 붙은 것처럼 네.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산업이에요. 네. 왜냐면 저희 나라는 아직 신자유주의 개념이 금융산업에 관련해서 그렇게까지 도입이 되지 않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다르게 그러니까 그걸 뭐 포지티브 방식, 네거티브 방식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규제 네. 같은 경우에 포지티브는 해도 되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고 네거티브는 이거만 빼고는 이건 빼고 다 된다. 그 미국 같은 경우가 딱 이거 빼고 다 된다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포지티브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금융산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만이 이 금융산업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뭐 우리은행인가? 제가 뭐 구체적인 그게 하나은행 아니야? 아니야. 하나은행에서 네 맞아요. 그 모 금융기업으로부터 아주 손쉽게 대출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네. 이유가 그 은행이 그렇게 해주면은 국가가 하나를 이렇게 풀어줄 것이고 그러면 맞아요.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과거 IMF 당시 IMF가 사실 방금 전에 양파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부가 기업한테 어떤 혜택을 줬고 이 기업은 망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그 허용하고 불허용한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 그 당시에 현대차는 기아차를 인수했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해줬다는 것이 사실 밝혀지고 있어요. 그 대우는 그때 망했죠. 그쵸. 대우는 사실 믿었던 조금 배우가 하면서 망했죠. 조금 다른 경우긴 한데 그때 뭐 정권에 밉보였다느니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흘러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실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기업을 키워가는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정도로 어떤 그렇게 부실하게 계속해서 키워가는 거죠. 근데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게 사실 기업이 그렇게 몸집을 늘리고 활동 사업 분야를 늘리는 게 그 기업의 실력, 그러니까 그 기업 경영자의 판단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어서 탁월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사업을 늘리고 시장에서 1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정부한테 싸바싸바해서 잘 보이는 기업들이 자금 지원을 받아서 그 영역의 선도자가 되는 누가 혜택을 네. 받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경유착이 또 좋은 것만은 아닌 게, 그러니까 정치권이 경영의 목줄을 잡고 있다 치면 그러다 정치권이 오판해서 지금 망한 케이스가 한진해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권의 이익에 따라서 기업이 좌지우지 된 결과가 항상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종종이 자기가 대통령 해보겠다고 나온 거 아니야. 그냥 자기가 다 해먹겠다고. 시장에 정치권이 왜 개입을 하며 그 개입을 하는 것도 왜 사적인 그런 거 이익을 추구를 하면서 개입을 하냐고요. 근데 진짜 저는 김영란법도 사실 최순실 게이트 보면서 정말 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반 소시민한테는 밥도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거 지키라면서 막 교수님한테 캔커피 주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엄청난 도덕성을 요구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놓고 지네들끼리는 억 단위는 무슨 껌값도 아니고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부정청탁과 비리와 아예 법이나 시스템 자체를 없어버리는 그렇게 정경유착이 된 상태에서 깨끗하고 부패 없는 청렴한 삶을 위해서 김영란법을 시행한다 이러니까 저는 진짜 김영란법을 볼 때마다 이제 열이 받더라고요. 그 이중잣대가 너무 오히려 그렇게 명백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에 빠지면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고 뭐 사회상규상 뭐 이러면서 정이 아니다. 그게 남이 볼 때는 뭐 부정이다, 비리다 이렇게 하면서 엄격하게 되는 게 저는 그 모순이 좀 너무 싫었는데 약간 정경유착이나 이런 대출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김영란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만든 법이라 생각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방금 전에 살구님이 말씀하신 그 이행 충돌 방지 조항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한테는 정치인들이 민원 네, 때문에 안 된다는데 근데 그건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피해가려고 한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뭐 언론이나 공무원 지금 그 효과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쵸 저녁에 있는 삶이 생겼다고는 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김영란법 때문에 더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음지화 돼가지고 더 비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과연 람파라치들이 찾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람파라치는 결국 피라미들밖에 못 잡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워낙 우리가 허례의식이 심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 부조금을 얼마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정해주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본질은 냅두고 그냥 잡기 쉬운 일반인들만 건드린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대출도 비슷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평가는 아주 심사숙고해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몇백만 원은 빌려주겠지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빌려주겠지만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신용에 상관없이 대출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게 불쾌했다. 네, 불쾌했다. 기분 더러웠다. 기분이 더러웠다. 난 다 갚을 수 있는데. 네, 정유라에게 기분이 더러웠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니 살구님은 오늘 또 그러고 보니까 살구 색깔 옷을 입고 오셨네. 아니에요. 아니 이런 살구님은 살구 색깔이 어디 있습니까? 살구 색깔 무슨 색깔이지? 하얀색인가? 주황색 이상하구나. 아, 주황색이다. 맞아. 아니, 살구님 살구님 오늘 어떤 책을? 저는 음식과 관련된 책이에요. 사실 이게 전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가져온 책이랑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주제가 딱 맞진 않아요. 음식? 그쵸? 맛있는 거? 음식의 언어라고 댄 주레프스키라는 분이 개량 언어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이라고 합니다. 개량 언어학, 네. 어디 링귀스틱. 나라 사람이에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다. 그쵸? 야 세상에서 언어학도 어려운 학문 분야인데. 가장 맛있는 인문학.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케첩하면 케첩에 대한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뭐 원래 케첩이 중국에서 온 건데 유럽 게 아니라 중국이 원조래요. 그러면서 막 그게 오는 거라면서 막 경로를 쓰다가 근데 이렇게 문화가 이동을 하듯이 뭐 모든 문화는 뭐 섞인다 막 이러고 그 다음에는 뭐 피쉬앤칩스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음식에 관련된 얘기를 아 많이 해요. 피쉬앤칩스 맛 졸라 없어. 제가 최근에 영국 갔다 왔거든요. 네. 난 왜 생선을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어떻게 나오는 근데 거예요? 뭔가 그게- 미국 같은 데서 다 피쉬앤칩스 달라 막 이러니까 아니, 그게 생선 튀김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졸라 커. 생선 튀김인데 졸라 커. 그래서 먹어봤는데 아무 맛이 느껴지질 않아. 영국은 진짜 음식 후진국이에요. 그건 100% 트루인 것 같아요. 피쉬앤칩스 나는 네. 저는 그 한국에 주점으로 많잖아요. 거기에서 네, 그것도 뭐 아무튼 피쉬앤칩스죠. 네. 우선 제가 얘기한 거는 그래서 음식 관련 건데 무슨 생뚱맞게 정치냐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일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를 말하라고 해서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가져왔던 거는 구별짓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에서 예전에 상류 계급이나 노동 계급이 먹는 음식이 달랐대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입맛이 부잣집은 부잣집 입맛, 뭐 노동자 집은 노동자 집 입맛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바뀌는 게 결국에 그 상류층이 우리는 너네랑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너네랑 다른 거를 먹어. 이렇게 해서 뭔가 유행이 되고 그게 이제 음식에도 구별짓기로 문화로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슈바인 학생 뭐 드셔보셨어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 슈바인 뭐라고요? 학생. 슈바인 학생이 족발이에요, 족발. 근데 족발인데 독일식 족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만들어서 팔긴 하는데 이태원 쪽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정도? 비싸요? 한 3만 원 합니다. 아 그러면은 족발이면 비싸네. 요즘에 족발도 가격이 아 근데 양에서 좀 양이- 차이가 아. 나겠죠. 근데 이제 독일에서 현지에서 먹으면은 10,000원 좀 넘는 돈으로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슈바인 학생 안 먹어봤거든요. 아 그럼 네. 여기서는 이제 슈바인 학생이란 이름 붙여놓고 졸라 비싸게 판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구나. 그런 것도 있고 음. 또 제가 이걸 좀 느꼈던 게 아까 그 살구님이 말씀하셨던 하시면서 느꼈던 게 이제 제 동생은 임금 노동자예요. 네네. 근데 좀
이제 일을 하면서 먹는 음식들이 저랑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슈바인 학생도 먹고 동생분이 먹고 네. 와인도 네, 이제 네. 즐기는 그런 체질로 바뀌고 뭔가 같이 사는 동생인데도 저랑 그런 격차가 심하게 나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어떤 말씀하신 네. 구분짓기가 시작되는 건가 근데 하는 이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소스타인 베블론이라는 학자가 지은 묘한 계급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음. 베블론. 이게 그 구분짓기 네.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그 부르주아들 그 프롤레타리아 구분할 때 부르주아들이 값비싼 옷을 입고 뭐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고 이런 이유가 그 자신이 가진 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기 그렇죠. 위해서 그런 패션 산업이 발전하고 맞아요. 그런 걸 설명한 책이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바로 팍 나네.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여기서도 마카로니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18세기 영국에서 이렇게 귀족들이 이거는 먹는 건 아니고 헤어스타일을 마카로니처럼 이렇게 그 깔때기 씌운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졸라 못 웃을 것 같은데. 네. 뭔지 알겠어. 네. 이거 네. 꾸불꾸불한 그거 아니 머리 말하는 이렇게 거예요? 세웠대요. 아 꽃갈콘처럼. 네네. 무슨 분가루를 뿌린 그거 굴뚝처럼 우리나라의 그분도 올림머리를 그거랑은 또 달라요. 다른 거예요? 네, 부의 그거랑 상징 다른데 아니에요? 네 그거랑 지금 다른데 국가를 모독하시는 겁니까? 국가가 누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약간 그 부유층 그런 식으로 티를 내려고 부잣집 뭐 이런 사람들끼리 유행을 하던 머리였는데 걔네를 이제 마카로니들 이런 식으로 불렀대요. 근데 그런 명칭을 붙였던 이유가 딱 마카로니랑 닮았다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탈리아 여행길에서 이제 파스타의 입맛을 들인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구분짓기로 아 쟤네는 파스타도 먹어본 애들 막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지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약간 좀 재밌는 게 네.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구분짓기를 좋아하지 않나요? 부자들이나 음. 아닌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쵸.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 일상의 정치에서 구분짓기를 가져온 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데서 우리가 구분을 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사실 오. 저희가 이거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네. 두 분이 막 손톱에 이거 하신 거 가지고 내일 얘기했다고? 내일 얘기를 막 아, 하셨잖아요. 네. 그 내일도 사실 구분짓기 아닌가요? 나의 이 손톱은 내일이 무슨 구분? 나의 손톱은 너희와 달라. 아, 나의 약간 손톱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손톱은 너희랑 다르게 아주 반짝반짝거리고 예뻐. 그 구분짓기 아니에요. 저번에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네일을 하는 게 어떻게 구분질 수가 있냐면 네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막노동을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구분짓기를 하신 게 카페 아닌가? 알바생들은 이런 네일 못 바르고 음. 승무원들도 이렇게 튀는 색깔은 못 바르고 그렇게 제약이 있는 게 되게 많대요. 그쵸. 근데 이거를 제가 네일을 바르면서 어떤 나는 서비스직 노동자와는 달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일을 바르는 건 그런 아니었고. 그런 잠재적인 무의식이 아니에요. 내장돼 그런 있는 거는 거지. 전혀 이렇게 없었고. 무난하게. 이거 이제 사회문화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제한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하는 그래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비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문득 느꼈던 게 저도 정말 일상에서 문득 든 생각이에요. 네. 어제 그렇게 아프고 시험을 말아먹고 근데 이제 또 시험 보고 나니까 딴 책을 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 라라랜드를 보러 혼자 들어갔어요. 네. 영화? 네. 재밌더라고. 네, 그거 그 재밌어요. 뮤지컬 강추해요. 영화. 맞아요. 네, 노래하면서 하는데 진짜 볼만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보통 모바일로 이렇게 예매를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저는 원래 그 중간에 되게 잘 보이는 목이 안 아픈 그 자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딱 이걸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2열쯤 아이열 정도? 아이열. 네, 저는 좀 뒤쪽으로 가는 편인데 거기가 프라임존이더라고요. 프라임이 제일 높은데요. 네, 거기가 제일 비싸요. 가격 차이가 프라임? 얼마나 나요? 한 2,000원씩? 이코노미가 뭐 10,000원이었으면 스탠다드가 11,000원? 프라임이 12,000원. 그렇게 비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혹시나 해서 오늘 평일인데 평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평일에 프라임존이 12,000원인 거예요. 근데 저희 몇 년 전만 해도 생각해보세요. 영화 막 8,000원에서 뭐 9,000원 올라간다 해도 사람들이 난리 쳤는데 이게 어느 순간 12,0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그 말해도 되나? 메가박스? 그런데 메가박스. 네, 막 메가박스. 메가박스! 아니 저 그
어제는 저 메가에서 안 봤어요. 롯데에서 네. 봤는데 네. 근데 이제 메가박스에 보면은 약간 고급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 알죠? 그 시너스 뭐더라? 약간 그러니까 뭐 예술 영화 이런 거 많이 틀어주는 데인데 컴포트 존 막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거기는 15,000원 이러고 약간 뮤지컬형 영화 저 아. 2만 원 하는 것도 봤어요. 아 근데 그게 두 석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석인데 그런 거예요? 그 저는 몰랐네. 그게 지금 넓은데. 영화관에 그게 그렇게 적용되는구나. 네. 가격 차이를 둬서. 가격 차이가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영화를 보러 온 사람도 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라임으로 사람이 나뉘잖아요. 네. 근데 영화는 그래도 어두우니까 그렇다 쳐. 근데 저는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야구장을 생각하니까 이게 확 오더라고요. 사실 야구장도 지금 뭐 블루성, 레드성, 뭐 네이비성 나뉘고 뭐 바베큐존 나뉘고 막 다 나눠 있는데 야구는 사실 한 팀이 돼서 응원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은 마음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팀원들, 그러니까 그런 팬들도 다 그렇게 돈으로 계급이 구분이 되는 느낌? 저는 그걸 보니까 약간 야구장 비행기 비행기 아니야. 비행기가 최고야 진짜.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네. 영화 이코노미 존의 네. 피해자인데 저는 원래 디얼에서만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오. 디얼을 진짜 굉장히 좋아하고 저랑 딱 이제 시선이 맞아가지고 네, 네. 뭔가 나 혼자 영화관을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음. 좋아서 이제 앞에 앉아서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코노미에 앉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뭐 저는 뭐 프라임 존에 원래 앉는 사람이었으면 뭐 네. 프라임 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이코노미에 앉으니까 이코노미 한 사람이 갑자기 되는 것 같아가지고 뭐 딱히 의도는 없었는데 뭔가 구분 지어짐을 네. 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같은 고객인데도 관람객이 이렇게 나뉘는 느낌이라서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여기서는 진짜 안 보이는 좌석도 그냥 우리는 수익을 위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러면서 또 암암리에 이코노미가 10,000원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아예 다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서 비용은 또 다 자기네 모르게 막 올리잖아요. 소비자 모르게. 근데 이렇게 점점 올리고 구분 짓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낙오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 구분 짓기를 하면서 점점 뒤로 밀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되고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거네. 네, 그 젠트리피케이션? 구분 짓기라는 게 뭐 꼭 이런 그가 이렇게 한 장소에서 이렇게 있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구분 짓기가 많이 일어나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동선을 보면 그냥 제 나이 또래에 그냥 저랑 생활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다른 가정 환경에 뭐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뭐를 먹고 어떤 거를 즐기고 하는지를 진짜 전혀 모르고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구분짓기를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오늘 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왔는데 저희 집이 제가 원래 걷는 걸 좋아해서 지하철 한 정거장을 걷고 약간 되게 넓은 그 입구가 넓은 데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가 오후 1시쯤이었을 거예요. 오후 한 12시 반, 1시 사이였는데 그때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떤 나이 드신 그 할아버지가 거기에 이렇게 쭈그리고 계단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무슨 편의점에서 음식 같은 걸 사왔나 봐요. 그 봉지에 뭐가 있는데 그냥 그거를 이제 혼자 거기서 먹으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휴대폰은 또 투지폰이에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저희는 뭔가 시간 때워야 된다든지 뭐 간단히 밥을 먹어야 되는데 혼자 밥 먹기는 싫다 하면은 카페 가서 먹잖아요. 그냥 카페에서 빵 먹고 뭐 그러는데 그걸 보니까 카페에서 커피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가서 어떻게 쉬지?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 쉬는 것. 네, 공간이 점점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양파님한테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양파님이 이제 하시는 일 중에 제가 그 관련된 글을 한번 봤어요. 노인들이 점점 있을 공간이 사라진다? 그래서 종로삼가 네, 탑골공원. 네,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어니언스에 있던 팀에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선진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확하게는 선진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비슷한 이름의 사업으로 노인들을 거리에 나앉은 노인들을 이렇게 치우는 정책을 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종로 3가, 종묘공원, 탑골공원 가면은 항상 우리가 많이 봤던 게 노인들이 앉아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늘에 앉아 계시고. 왜냐면은 여름 너무 더우니까 맞아. 어디 공간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돈이 마땅하게 없으신 분들이 주로 그쪽에 모여 계시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노인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도시적인 측면에서는 지저분해 보였던 거죠. 근데 사실 거기는 노인들밖에 안 가는데. 그니까요. 그러면서 나무를 다 없앴습니다. 나무를 다 없애고 어떤 의자들도 다 없애고 벤치 없애고 하니까 노인들이 치워졌죠. 치워져서 이제 깨끗하게는 됐는데 사실 그래도 갈 사람이 없는 거는 없으면은 또 우리가 자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화단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의자를 사와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모여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의 뭐 종묘 쪽은 네, 그렇게 해서 좀 사람을 치우는 작업들이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공원이나 강 주변만 해도 다들 벤치에 막 사람들 앉아 있고 그냥 뭐 정원 같은데 뭐 잔디밭에 앉아서도 그냥 맘대로 있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강이나 이렇게 거기도 찾아가는 거지 길 가다가 좀 쉴까 이러고 앉아 있고 이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막 저희는 뭐 벤치든 그렇게 모여 있을 만한 광장이든 이런 게 점점 없어지면 없어졌지 늘어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마주칠 수 있는 공간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점점 이렇게 사회가 구분 지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한 3달 전쯤에 네, 독일에 네. 잠깐 다녀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라인강이 있었어요. 네. 한강이랑 좀 비슷한 강인데 주변에 너무 신기했던 게 노인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제 어떤 파라솔 밑에 이제 파라솔들이 강을 따라서 쭉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진짜 노인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들이 너무 멋있게 이제 옷도 입고 오고 네. 이제 와인 한 잔 기울이면서 자기 친구들이랑 계속해서 친목을 다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의 그런 노년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선진국으로 가자. 답은 선진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래를 좀 생각을 한다면 독일? 네. 너무 다르니까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노숙인만 보더라도 굉장히 나랑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떤 지저분한 행색 그리고 냄새 나고 어떤 옷을 굉장히 무슨 쓰레기를 뒤엎고 있다던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괴리된 모습으로 있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네, 외국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되게 그래도 도시의 시민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관계는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있었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게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저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뭐 동생 얘기도 했던 것처럼 아 이제 내가 소득도 있으니까 나도 와인 좀 마셔봐야지 나도 이제 좀 좋은 거 먹어봐야지 이러면서 계속 뭔가 더 높은 고급 문화를 향유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거를 내 그 가치랑 좀 동일시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돈벌이가 되고 점점 더 이런 물가나 이런 거는 비싸지면서 사람을 점점 구분을 짓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럼 도태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런 구분 짓기가 더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구분을 많이 나누면 내 위에 상류층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아래에 대한 사람들은 내 밑에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올라갈 생각밖에 안 하니까. 제가 그 가져왔던 음식의 언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먹는 것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뿐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지를 반영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그런 구분짓기에 딱 대입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저는 이게 약간 뭔가 콕콕 찌르는 느낌? 되게 이걸 보고 나니까 저도 이제 저 모르게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사람들, 원래 사람들이 막 끼리끼리 만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너무 익숙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근데 프랑스를 기반으로 한 라따뚜이 영화 아세요? 네. 그 보면은 이 쥐가 요리를 하는 영화잖아요.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You are what you eat. 너는 네가 먹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더 잘생기고 예뻐. 왜냐면 걔네들은 웰빙 음식 먹으면서 건강하게 그렇죠. 우리처럼 지금 뻥유나 이런 팝콘을 먹지 않겠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빈곤층 자녀들은 전반적으로 약간 좀 뚱뚱하고 왜냐면 일회용 인스턴트 음식만 먹게 되니까. 밀가루 음식 네. 위주로. 실제로 그게 티가 나더라고요. 네. 왜냐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관리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걔네는 계속 그런 뭐 과자, 뭐 콜라 막 이런 거 먹고 햄버거 먹는데 문제는 편의점 음식이 집밥처럼 든든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살만 지방만. 진짜 신기한 게 편의점 음식은 맛이 다 똑같은 것 같아. 그쵸. 뭐 다 MSG에 그냥 다 그렇게 가공해서 만드는데 근데 이제 집에서 또 잘 자라는 애들은 뭐 유기농 플러스 다 이렇게 집에서 오냐오냐 신경을 쓰고 걔네는 그러면 입맛도 그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거 저희 팟캐스트 정치 캡처를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저는 이제 제가 뭐 1화, 2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그리고 현재 서울에서 사는 독신 남성입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가 나이에 앞에 3자가 붙진 않잖아요? 그쵸? 네. 아직 멀었어요. 멀었나요? 정말 멀었어요? 네. 미국 나이까지 하면은 멀었어요. 아직은 이제 이자가 붙는데 네. 저희 세 명이 사실 뭐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아직 이자가 붙는데 요즘 들어 그런 얘기가 계속 귀에 박혀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의 선배들 중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이제 뭐 회식을 한다거나 어떤 회사 내 사회적 모임을 가지는 자리에서 공격 대상이 돼요. 야, 왜 너는 결혼을 안 했어? 왜 너는 결혼을 안 했니? 몇 살부터 그런 얘기를 지들이 들어요? 무슨 상관이야. 내가 결혼을 하고 아 근데 이게 잠깐만 방금 전에 걱정됐어. 살구님 양파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저희 나이 때만 돼도 결혼은 선택이라고 보통 그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회사에 계시는 약간 나이 많으신 꼰대 분들한테는 결혼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주제를 아주 서슴없이 얘기를 해요. 참 대단한 선배들이네요. 그러니까요. 후배의 인생까지 그러니까 다 막- 챙겨주고. 이제 맨날 저는 명절에 친척집 간 기분이겠네. 네 맞죠. 그래서 어? 저는 벌써부터 이제 결혼 못한 선배들한테 감정이입이 막 되는 거예요. 나도 못하면. 나도 여자친구 없는데 나도 결혼 못하면 어떡해? 나도 저렇게 회사 다니면서 공격 대상으로 살아야 되나? 이직해요. 연봉 1억 5천 주는 거.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막 네. 그런 질문, 막 그런 불쾌한 질문이 오갈 때마다 반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아니 그러면은 당신은 왜 결혼을 했어? 내가 봤을 때 당신 결혼했는데 별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맨날 회사에서 와이프 욕이나 하면서 욕해요? 그냥 뭐 와이프 욕을 막 해요. 막 말해서 막 그러니까 막 와이프라고도 케이스가 불러요? 있나? 막 마누라 막 네, 이렇게 막 부르는 그리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막 결혼한 여자 선배들은 남편 욕을 막 한다고요. 아 그러면 너희들은 저 또 행복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왜 결혼한 사람들한테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왜 결혼 안 했냐고 얘기를 하냐고. 나만 당할 순 없으니까. 아 그런 건가? 그런 건가? 너도 한번 해봐. 이거 아닐까요? 저는 그게 약간 황당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는 그래가지고 네. 오늘 고독한 사람들의 사회 노명우라는 사회학자 분이 지은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책을 읽고 왔어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저는 혼자 잘 살 자신이 있거든요. 혼자 잘 살 자신 있어요? 네. 제 친구들이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송년회를 해가지고 음. 진단을 해줬는데 저한테 너 같은 애들이 남자한테 관심이 너가 없으면 정말 건어물려가 되기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근데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혼자 살면 외롭지 않을까요? 왜 외로워요? 사람 뭐지? 혼자 살면 오히려 친구들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친구가 없으면 뭐 동호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하는 걸 가지고 아 제가 결혼을 안 해서 외로우니까 저걸 한다라고 보는 그것도 편견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나한테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나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건데 또 혼자 산다는 게 꼭 결혼을 안 한다지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랑도 연애를 안 할 거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여자는 뭐 25이 지나면 꺾인다느니 막 그 말도 안 되는 성차별적인 발언을 막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책에는 방금 전에 나온 게 살구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이건 그 문제에 대해 성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한 인간이 그 자유롭게 어떤 사회적 활동 그런 뭐 동호회나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 리미트가 제한돼 있대요. 그러니까 한 20대? 30대 중반까지는 그게 가능한데 왜냐면 그 리미트가 지나고 나면은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다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임 자체가 잘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30대 중반에서 싱글인 사람 몇 명이야 하면은 정말 소수였겠지만 저희 또래는 지금 결혼도 점점 늦춰지는 추세고 비혼주의자들도 있는데 저희 때는 결혼을 안 한 친구들도 많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말씀은 이제 그래도 혼자이기 싫다. 아니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혼자일 수는 없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쵸? 결국 혼자는 불행 이 등식은 성립하는 거네요. 근데 인간이 나 혼자만 살 수는 없잖아요. 혼자 그냥 모든 거를 혼자 할 수는 없죠. 사회적 동물인데 정 안 되면 부모님하고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은 절대 필수가 아니고 그 나이대를 지나면은 너 결혼 못해라고 해가지고 떠밀려서 할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이 있고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면 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 결혼을 안 하면은 뭔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차별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 편견에는 전 정말 반발감이 좀 심해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저도 이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서울 여자. 차가운. 서울 멋져. 여자. 멋있어. 양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혼을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고 싶고 왜냐면은 뭔가 내 편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어떻게 남편이 내 편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 내 편인 사람을 만날 거니까 음. 일단 내 편이 필요한 것 같고 왜냐면은 저는 항상 고민과 걱정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적인 차원에선 필요한데 이거를 제 동생이랑 여동생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결혼할 거야? 물어보니까 동생은 못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나도 안 할 것 같은데. 자기는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응. 아니 왜요? 안 하고 싶다고. 아.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조건을 건 게 뭐였냐면은 옆집에 사는 거. 그러니까 집을 따로 두고 결혼한 상태면은 결혼 생활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내 개인적인 생활을 지켜 나가면서 뭔가 서로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밥 먹거나 뭐 이럴 때만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혼 이제 생활. 일반적인 결혼의 관념에 포함되지는 않는 그렇죠. 네. 아. 근데 저도 그 말을 했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항상 뭐 연애를 할 때도 느꼈지만은 뭔가 내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사랑으로 상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어떤 부재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좀 외로움을 또 다른 의미의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혼은 좀 괜찮기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방금 전에 양파님 네. 얘기 들으면서 공감이 팍팍 되는 게 네. 이제 지금 한국의 우리 세대 정도만 돼도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네. 우리 부모님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죠. 엄청 강하잖아요. 저 내가 제일 진짜. 소중한 네, 그런 세대인데. 저는 사실 이거를
저도 100% 공감해요. 저는 아마 저도 제 자신을 워낙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막 타인과 내 삶의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험이에요. 저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 대학을 다니다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떤 학문적인 차원에서 정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였냐면 저는 신방과를 전공했는데 곁다리로 제 나름 철학 공부를 혼자서 했었어요. 철학 중에서 실존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실존주의가 뭐냐면 이제 인간은 실존적 존재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를 실존적 존재인 인간과 본질적 존재와 구분을 해요. 이제 본질적 존재는 뭐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네.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의자가 앉을 수 없으면은 본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폐기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그 탄생의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왜냐면 인간은 그냥 나아진 거지. 막 뚜렷하게 너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어.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토끼도 실존적 존재인 건가요? 토끼는 이게 이 실존주의라는 게 굉장히 인본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렇네. 토끼를 네.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데 사육의 관점으로 토끼는 좀 보는 다른 게 네. 고양이나 개는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개는 인간한테 복종을 하면서 인간이 귀여움을 받는 존재예요. 아마 토끼도 약간 비슷할 거예요. 이제 그게 돼지의 경우에는 먹는 식용의 대상으로 변질되죠. 바뀌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옛날에 그 이 실존주의 철학을 배우고 아 이게 나를 설명하는 학문이야 하고 느낀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은 결혼을 하는 사람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인간적이지 않은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 왜냐면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네. 목적이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키워야 네 된다. 그래 인간은 원래 실존적 존재인데 결혼을 하면 실존적 존재에서 본질적인 존재를 변화를 하게 돼요. 왜냐면은 결혼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전 남자니까 와이프에 해야 하는 목적이 생기고 그리고 그 자식들한테 해야 되는 목적이 생겨요. 이 사람의 용도가 정해져 버린다고요. 그건 부양을 해야 되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음. 근데 우리가 혼자 살면은 계속 자신의 존재 가치를 뭐 사회적으로 그 본질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훨씬 더 실존주의적 선택이고 결혼이 훨씬 더 인간적인 결혼이 아니라 공감되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실존주의적 선택이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인 선택이다. 저는 그 생각을 계속 해왔어요. 그렇죠. 저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 제 학문적인 배경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점점 더 이 사회의 기득권에 조금씩 편입됨에 따라서 점점 더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 이런 푸시를 받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쾌했어요. 실존적 자아로 남아 있는 게 보기 싫은가 봐요. 그쵸? 자기들은 자기들은 졸라 본질적 존재니까 아 너무 웃기다. 실존주의적 존재한테 인간적인 존재한테는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야. 자기들은 졸라 하등한 존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한 철학인데. 맞아요. 결혼하면 용도가 생겨버리는. 그쵸. 그 용도가 생긴다는 거에 완전 공감을 했어요. 음. 사실 여자도 그렇고 뭐 남자도 그렇고 가정이 생기면은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랑 부인이 서로 안 하겠다고 우리는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또 거기서 결혼은 가정 대 가정,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또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둘이 그냥 독신으로 잘 살겠다, 애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데 양쪽에서 다 언제 손자 나오냐, 언제 손녀 나오냐, 뭐 그런 식으로 압박하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약간 혼자 산다는 것에 보통 혼자 산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어떤 나를 위한 삶에 나에게 집중을 좀 더 집중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근데 또 사회에 나가서는 그 사회에서의 관계들을 계속 폭넓고 깊게 유지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혼자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미디어에서 요즘 그 금요일만 보면은 나 혼자 산다랑 미운 우리 새끼에 보면 나 혼자 사는 그런 30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네. 네. 저는 약간 그 혼자 산다는 게 그런 이미지가 더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비평 글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뭐 부든 명예든 뭐 다 어느 정도 갖춘 보통 이상의 사람들만 보여줘서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로 그 나이 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여유롭게 사는 건 아니다. 이런 것도 보기는 했어요. 근데 꼭 경제적인 거나 뭐 집 평수 이런 걸 떠나서도 혼자 사는 게 그냥 저희 때 되면은 그냥 뭐 얘네는 뭐 결혼을 했대, 얘네는 뭐 애가 있대 이런 것처럼 얘네는 혼자 산대라는 그냥 그런 부류가 어느 정도 딱 자리가 잡힐 것 같아요. 사실 혼자 사는 거에 제일 필요한 건 뭐 사실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자유의지, 독립성 그런 건데 다 거짓말이고 혼자 사는 거에 제일 필요한 건 자본입니다. 자본.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또 나가서 뭐 할 수가 없죠. 돈이 없으면은 혼자 살기가 힘들어요. 그 저는 약간 지금 가족에 대해서도 약간 나중에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말로 가족이 살구님이나 양파님한테 행복만 제공하는 조직인가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가족이 아닌데? 오히려 우리 집은 그런데? 가족이라서 오히려 스트레스 더 주고 막 아닌데? 왜냐면 우리 집에서 가끔씩 나한테 막 맘대로 하니까. 엄마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막 아빠 좀 나가버렸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막 그거는 그런 갈매기님이 되게 효자라서 그래요. 저처럼 막 나가면은 저는 그냥 집에서처럼 편하게 말하거나 집에서처럼 막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살구님 그렇게 네. 생각할지도 몰라. 살구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살구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쟤 좀 쟤 나갔으면 좀 나가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제발 나 좀 나갔으면 이렇게 할 거야. 제발 쟤 누가 좀 데려갔으면 할 것 같은데 저는 편해요. 저는 이제 가족이랑 부모님이랑 떨어져 산 지 거의 8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항상 짠해요. 뭔가 부모님 맞아. 생각하면 미안하고 약간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것 같은데 빨리 네, 울어. 오늘도 아까 전화 와가지고 아빠가 뭐 비 오는데 거기 날씨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저희 아버지도 30년 근속을 하셨거든요. 한 회사에서. 그거 보면은 와 저런 희생은 나는 절대 못할 것 같다. 죽어도 저렇게는 희생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혼자 살아야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생각나는 게 외로우니 네. 그리고 약간 아빠 세대? 아빠들은 자기 거를 누리거나 자기 취미를 갖거나 이런 거 없이 정말 가족을 위해서 내가 가장이야 이러고 좀 많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엄마들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엄마도 같이 일을 계속 했어서 그렇게 하면서 어쨌거나 자기의 삶을 뭐 이렇게 영위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나의 1순위는 우리 자식들 약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거든요. 정말 그랬을까? 우리 정말 엄마 그랬을까? 아빠는 그랬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양파님과 살구님이 아는 그 부모님의 모습이 전부였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쵸. 네. 그쵸. 우리 부모님은 네. 절대 성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성스러운 왜냐면 저는 약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한국 사회는 어머니는 약간 숭고한 사람, 아버지는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 여기에 대해서 약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성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이 짜져 있어요. 아닌데? 그렇다고. 아니 근데 1화 때도 그랬잖아요. 한번 우리 이 얘기 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막 엄마가 제일 뭐 파워가 세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모님의 그런 역할을 그런 미디어나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거는 있지만 저는 그게 딱 맞다라고 생각은 또 하질 않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완벽한 인간이고 흠이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컸으니까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냥
내가 인간으로 봤을 때 여자로 봤을 때 엄마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남자로 봤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런 것도 보인 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그게 더 짠해지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예, 그거랑 별개로 그냥 정말 엄마 아빠는 저희만을 위해서 산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번 돈을 저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막 학원비 100만 원 달라면은 진짜 화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내가 자식이 있으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난 그렇게 못 키워. 난 내가 중요한데. 예, 저는 두 분이 만약에 결혼해서 그러니까 뭐 그 결혼할지 안 할지는 사실 모르는 건데 네. 결혼해서 한국 사회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은 두 분도 그렇게 하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두 분은 결혼하는 순간부터 실존적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 존재로 변하기 때문에 사회가 그 이제 두 분한테 그런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 때문에 그렇게 변할 거라고요. 근데 그게 원하는 바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와 상관없이. 근데 그 사회적 압력이라는 것도 너무 동양적 시각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제 친구 중에 진짜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지금 벌써 아기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걔 같은 경우는 그 집안 자체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이고 걔는 그런 가정에서 커왔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큰 대로 내 1순위는 내 남편이지 절대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아니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면 남편이에요? 자기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하고 아들이랑 남편을 했을 때 내 1순위는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 돼야 되고 남편도 1순위가 아들이 아니라 내가 부인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모든 걸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평생 나랑 살 사람은 내 남편이고 부인이고 내 옆에는 동반자로 평생 있지 얘네는 성인이 되면 다 떠날 사람들인데 얘네한테만 보고 야 있는 이건 또 그 나쁜가? 나름대로 좀 냉정하다잉. 네, 그렇게 하면서 근데 유럽은 다 그러잖아요. 되게 유럽식 마인드인데 저희 아빠도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얘를 그러니까 내 자식이고 내 소유물이 아니라 얘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오히려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그 관념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자기보다 자기 남편을 더. 아니 아니, 자기를 자식. 제외하고 자기를 빼고 근데 저는 가족 약간 중에서 유럽 마인드라도 그 남편이랑 자식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갈매기님도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맞아. 유전자를 보고 싶다면서요. 부인을 결혼은 하고 싶지 부인 않지만. 반대인 거죠. 부인한테는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쏟을 수 없지만 자식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나의 피, 나의 무언가라고 해서 나랑 연결을 시켜서 그게 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소유의 개념으로 가는 이게 약간 동양에서 있던 문화라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독립적인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게 더 좀 현대적이고 이게 좀 멋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맞구나.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군요. 오늘 논의는 이 정도까지 할까요? 이게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막 스파크가 튀면서 나중에 결혼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 한 대 맞는 줄 알았어. 무서워. 여기 저는 해법을 하나 찾았어요. 네. 무슨 해법? 아까 사회가 가족이 돼야 된다가 결론이라면서요. 네네 이 책에서 결론이. 그러려면 그럼 말도 안 구분짓기를 되는- 없애야 돼요. 뭘 없애야 되냐고? 구분짓기. 구분짓기가 야, 이거- 없어지려면은 엄청난 자기 환원인데? 결국 빈부격차가 사라져야 되니까 대출을 하면 안 되겠네요. 야 대출에도 구분짓기가 없어져야죠. 그러네요. 야 그러면 그 대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면은 네. 결혼할 이유도 없잖아.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왜요? 대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면 자기 혼자 그냥 뭐 잘 빚을 먹고 잘 받고 살 살아야죠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야 그래 이렇게 보니까 결혼은 아무래도 합리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인간으로서 실존주의적 존재로 살려면은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요. 거듭 야 우리 얘기했지만 비관적이야. 결혼 제일 네. 먼저 하는 사람 결혼은- 얘기하자. 제가 얘기했으면 결혼은 비인간적인 행위다. 그런데 그런 내기만으로도 되게 위안됐어. 막. 결혼은 비인간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결혼 제일 네. 먼저 하는 사람 벌금 내기로 비인간적인 그래. 제도인데 거기에 편승했으면 소시민이 맞아요. 된 거잖아. 그쵸. 소시민이 된 제값으로 돈을 자신의 실존적인 그런 목적을 포기한 그런. 참 반사회적인 팟캐스트로 오늘 마무리가 되네요. 오늘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중구난방했지만 오히려 다양하게 한 번쯤은 이렇게
뭐 안정하고 말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네, 잘 보내시고. 두 분은 뭐 하세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술 마셔요. 오. 저는 클럽 가려고요. 오. 야, 니 클럽 가서 제가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고 오겠습니다. 늦바람 들었어. 무슨 클럽. 장난 아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합시다. 네. 네. 안녕. 안녕.